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전공 송지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교상담 제9장 사회 정서 발달과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학업 수행과 진로 선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학생들의 사회 정서 발달을 촉진하고 정서 행동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학교 상담의 쟁점을 다룹니다. 먼저 사회 정서 발달의 의의와 미국 상담교사협회의 국가 기준 및 역량을 검토하고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적 접근을 고찰합니다. 이어서 정서 행동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정서 행동 문제의 평가 방법을 소개하며 정서 행동 상담 목표와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장을 학습하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ASCI 국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정서 발달과 상담의 이론적 접근을 설명할 수 있다. 3. 정서행동 문제의 유형과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정서행동 문제의 상담 목표와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세 번째 목표는 모든 학생의 개인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서와 사회정서 발달의 주요 개념을 간단히 고찰하고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국가 기준과 역량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정서는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기분이나 분위기를 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기분과 같은 단어를 학술적 용어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서는 특정 자극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을 말하며 인지적 평가, 주관적 느낌, 생리적 변화, 행위 경향성 등 4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정서는 영어, 에모션의 학술적 번역어로 그것은 밖으로를 뜻하는 이와 동력을 뜻하는 모션의 합성어로 밖으로 향하는 운동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서 발달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 형성, 그리고 또래, 가족, 학교 등 사회적 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사회 정서적으로 유능한 학생은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정확히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관리하며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발합니다. 또한 그러한 학생은 사회적으로 타인의 정서와 생각을 인식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업 발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만 개인 사회성 발달에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이성친구와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지며 이러한 갈등 해결의 실패는 학업 이탈, 불안과 우울증, 대인관계의 실패와 사회적 고립, 학교폭력 같은 정서행동 문제를 야기하고 극단적으로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종합장애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세 번째 목적은 모든 학생의 개인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상담교사협회 ASCA는 모든 학생의 개인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국가 기준과 핵심 역량, 구체적인 지표와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각자가 학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나아갈 때 필수적인 개인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시된 슬라이드는 학생의 개인 사회성 발달에 대한 ASCA 국가 기준과 주요 역량입니다. 지표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33쪽에서 335쪽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A는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 태도, 대인관 기술을 습득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역량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과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기준 B는 학생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를 성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준 C는 학생들은 안전과 생존 기술을 이해할 것이다. 인데 이를 위한 역량은 개인적인 안전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강의 중간중간 제시들은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서와 정서 유능성 의미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2. SCA 사회 정서 발달을 목표 기준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사회나 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사회적 적응은 물론 학업에서도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확인되면서 최근에는 아동 내 사회 정서 유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사회 정서 발달은 보편적으로 그 자역 개념과 결합된 정체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아는 각자 독특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며 성장 과정에서 부모 또는 양육자와 특수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사회 정서 발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기질은 유아의 선천적 행동 양식을 말하며 타고난 정서, 운동, 주의 반응과 자기 조절의 개인차로 정의됩니다. 대부분 유아는 쉬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 더딘 아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쉬운 아이에게는 부모의 민감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아이의 더딘 아이는 양육자의 많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애착은 두 사람 간 친밀하고 상호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로서 특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유아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유아는 1차 양육자와 상호작용에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합니다. 내적 작동 모델이란 양육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구성되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말하며 유아는 이를 통해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인간관계의 특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합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타인에 대한 작동 모델을 형성하고 유아의 욕구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 양식은 자기에 대한 작동 모델을 형성합니다. 유아의 욕구에 대한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성은 안정의 책을 초래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작동 모델을 형성하여 건강한 자발달과 대인관계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의 정서 발달에는 자아개념과 자존감이라는 주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아개념과 자존감은 흔히 혼동되어 쓰이지만 실제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아개념은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지능적 능력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뜻하는 반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평가를 의미합니다. 자아개념은 자신의 장점, 단점, 능력, 태도,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고 자존감은 자기 기능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뜻합니다. 자아개념은 태어날 때 발달을 시작하며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화합니다. 유아는 생애 초기부터 자신을 타인에게 반응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점차로 신체적 특징, 나이, 성별, 의무, 유능성 등을 기준으로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자아개념을 발달시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아개념이 점차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발달하고 어휘력과 경험이 증가하면서 좀 더 다양한 범죄로 자기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성격 특성, 개인적 신념과 같이 추상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아개념은 더욱 분화합니다. 마시는 자아개념을 언어, 수학, 부모관계, 동성, 이성 등 5가지로 범죄하였고 하트는 학문적 유능감, 직업적 유능감, 운동적 유능감, 신체적 매력, 사회적 수용, 깊은 우정, 낭만적 매력, 품행의 8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와 만족감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그것은 자기 가치라고도 하는데 나는 인간으로 좋은 사람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느낌을 포함합니다. 로젠버그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초 자존감과 생각, 경험, 상호작용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기합 자존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존감 또한 청소년기에 커다란 변화를 겪어됩니다. 청소년 초기에는 기합 자존감의 변화가 특히 심합니다. 어린 아동은 높은 자존감과 때로 비현실적일 만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시작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존감은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여학생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습니다. 전반적인 자존감은 신체적 매력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다음은 또래의 사회적 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존감은 다시 증가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크게 증가합니다. 자존감은 개인의 감정, 행동, 적응 방식,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낮은 자존감은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학과 범죄 등 제한적인 경제관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청소년기 첫 신호 중 하나는 성찰성의 출현입니다. 성찰성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연구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자신을 다르게 정의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자신의 행동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비판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에 노력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중요한 발달 과제로 대두됩니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인생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호불호, 희망, 기대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의 진로 선택, 성적 취향, 주변 세상에 대한 믿음 모두 자아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자아정체감을 사회적 환경과 그 문화의 요구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개인이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달적 위기를 해결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위기를 처리하고 도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기능의 숙달, 성격의 도갑, 지각의 정교성 등 더 큰 자기 실현을 향해 성장하나 아니면 좀 더 유아기적인 단계로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샤는 정체감에 관한 위기를 탐색했는가 그러한 도전이 성공했는가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4가지 상태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아정체감 혼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느끼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아정체감 유실은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경로를 선택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체감 유예는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직업적 이상적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시도하면서 가장 좋은 직업적 또는 이념적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현재 특정한 방향에서 배우고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그 상태를 확정지을 만큼 준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마지막 자아감 성취는 일정 기간의 갈등과 의사결정의 과정 후에 자신이 몰두할 목적이나 방향을 결정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청소년은 실험을 하고 탐색을 했으며 최소한 현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정서는 신체 각성과 표현 행동 그리고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의식경의 혼합체입니다. 정서에 대한 초기 관심은 신체적 각성과 정서의 관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정서적 경험에 관하여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정서적 경험을 뇌의 구조나 신경회로와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관계적 모형에 의하면 정서는 행위에 대한 준비성을 발생시키는 복합적이고 다중요소적인 과정입니다. 즉 정서는 인지적 평가, 주관적 경험, 사고, 행, 경향성, 내적 신체 변화, 얼굴 표정, 정서에 대한 반응 등 최소한 6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로서는 초기 관계적 모형을 발표한 후 정서 조절로 과정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형은 정서의 전개 과정에 대한 몇 가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개인의 특정 상황에 진입하고 그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특정한 정서 반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그 상황은 선택된 측면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후에 신체적 변화, 행동적 충동, 주관적 감정 등 천천히 정서를 경험합니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개인이 정서 과정이 어느 단계에 위치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정서 조절 전략을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를 통해 전략의 차이가 다른 의미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서는 정서 과정 개입 시점에 따라 정서 조절 전략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황 초점 전략은 상황 진입 단계에서 2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나 어떻게든 그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인지 초점 전략은 선택적 주의와 평가 단계에서 상황이 어떤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인지적 재평가를 통해서 그 상황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정서를 북돋우거나 다른 정서를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 초점 전략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정서 효과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략은 개인이 이미 특정 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정서와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거나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의 생물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에서 정서 반응의 기초가 될 만한 여러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편도체는 감정처리 1차 중추로 알려져 있으며 편도체와 해마 사이에는 다양한 연결혈과 존재하여 두 영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머시아 동료들은 양자자 방출 단층 촬영술을 이용하여 공포, 행복, 슬픔, 노여움 등 인간의 상이한 정서에 관여하는 신경지도를 발견하였습니다. 루드는 공포 자극의 지각에서 편도체로 가는 두 가지 입력 경로를 각각 빠른 아랫길과 윗길로 명명하였습니다. 아랫길은 수용기에서 시상을 거쳐 편도체로 가는 빠른 길이며 대뇌피지를 건너뜁니다. 이 시상 편도체 경로는 자극에 대한 저해상도의 공간 처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자극이나 아니면 복잡한 자극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빠르고 계략적인 처리 과정은 위협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극에 대해 미처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 그 자극의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 자동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반면 시상 피질 편도체 경로는 다소 길지만 복잡하고 상황에 맞는 자극을 처리할 수 있고 연속적으로 의식적이고 정교한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윗길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로이며 문화적 특징인 감정 반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신 뇌신경학에 따르면 인간은 정서적 경험을 처리하면서 두 개의 신경회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상을 통과한 후 감각, 피질, 축두엽, 수정력 거쳐 전주에 있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회로이며 이는 윗길 또는 차가운 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회로는 시상을 통과한 후 감각, 피질을 거쳐 곧바로 번영기의 편도체로 이어지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회로이며 이는 아랫길 또는 뜨거운 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인지는 정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적응 기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뇌의 신경 회로를 지나치게 단순한 경향이 있으나 무의식적 행동이나 주관하는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시된 그림은 정서적 경험을 처리하는 신경 회로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루드는 편도체 해마간의 연결이 없으면 해마 형성체는 감정을 일으켜야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편도체는 피질 및 감각수용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감각적으로 정서 간의 연결은 의식적 자극 없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편도체 해마가 작동하는데 다양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는 노드 아드레날린이 방출되면서 편도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자극합니다. 스트레스가 중간 수준일 때는 의식적인 해마 반응과 무의식적인 비해마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한 경우에는 노드 안에는 과다 방출로 인해 편도체의 처리 과정은 촉진되며 해마 기능은 저하되어 의식적 처리 과정과 이야기 기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편도체에서 극단적으로 강한 정서 반응과 자극과의 연함이 증가하게 됩니다. 골라서와 엘버트는 의상과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사람의 해마 편도체가 정상인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재건해서 개인의 정서와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개인적 성향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역량과 기술을 이해하고 정서 유능성 또는 사회 유능성을 육성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존스 라루소 아버는 읽기 쓰기에 집중되어 있는 학교 교육의 학문학습 편견성을 극복해야 핵심 교육 목표의 존중과 갈등 해결을 포함하는 포알레스 프로그램으로 수업의 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서지능은 학자에 따라 다양히 정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개인적 특성 또는 성향을 강조하고 다른 학자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골맨은 정서지능을 발치한 성격유형이나 성격 특성으로 설명하여 자아개념, 동기 등 여타 심리학 구인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바오는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이해, 동료 및 가족과의 관계 형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등 관련된 능력, 유능성 및 기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인지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메이와 살로비는 정서지능이란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확인, 이해, 표현, 관리, 사용하는 잠재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정서의 지각과 표현, 정서에 기초한 사고의 촉진, 정서적 정보의 이해 활용, 정서의 성찰적 조절 등 4가지
관련된 능력을 포함하는 정서지능의 4x4 개념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45쪽 표 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정서학습은 발달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실 수업을 통해 그리고 학습을 일상생활에 응용하면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 관리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며 대인관계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사회 정서학습의 사회적 측면은 또래, 가족, 교사 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는 초점을 두며 개인의 대인적 발달을 반영합니다. 정서적 측면은 정서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인지에 관련된 자기 인식과 자기 지식의 증진에 초점을 두며 개인적 발달을 반영합니다. 사회 정서학습과 학습 측면은 학문 학습과 마찬가지로 사회 정서적 연구 성장과 적응이 수업, 연습, 피드백을 통해 가르치고 학습될 수 있으며 학교를 비롯한 교육 장면에서 대인적 발달과 개인적 발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수 활동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5가지 기술은 자기 인식, 사회적 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 자기 관리, 관계 관리 등입니다. 과제 용지에 다음 퀴즈를 중심으로 간단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적 작동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2. 자아정체와 4가지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3. 정서의 관계적 모형과 조절 과정 모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4. 정서적 경험을 처리하는 루드의 뇌신경 회로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5. 정서지능 구성 요소와 사회 정서학습의 주요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정서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행동 문제는 정서를 수반합니다. 정서행동 문제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을 이해하고 선별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서행동 문제는 정서장애, 정서행동장애, 문제행동 등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틀린 정의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된 기준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인간 행동을 정상과 이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경계가 하기 때문입니다.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정신보건 정의와 특수교육 정의를 소개하고 교육적 관점의 포괄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신보건 서비스에서는 현재 또는 과거 12개월 내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으로 진단 가능한 정신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 장애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능적 장애를 갖고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끌어 심각한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정의하면 심각한 정서장애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정서장애뿐만 아니라 행동 및 기능장애도 포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질병분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대개 발병하는 정신장애를 끌어 심각한 정신장애 대신 행동 및 정서장애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장애는 한 인간의 생각, 행동, 정서조절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내적 고통과 갈등, 대인관계 및 적응 곤란, 타인과 사회에 대한 가해, 일상생활 및 학업지장, 발달과 미행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심각한 정서장애 대신 정서장애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 개정된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정서장애를 다음 특성들 중 한 가지 이상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남으로써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업상의 무능력, 또래 및 교사와 만족할 만한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함, 정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형태의 행동이나 감정,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불안감이나 우울감,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을 보이는 경향입니다.
미국 특수교육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행동장애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 대상 학생의 일탈된 행동 문제에 초점을 두는 장점이 있으나 정서 문제의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정서장애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자폐적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정서장애에 포함시켜서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자폐성장애를 독립된 용어로 분류하고 정서행동장애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서행동장애는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즉, 지적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의 대인관계 어려움에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 정의는 각 항목의 획득 특성을 학습상 어려움과 연계시킴으로써 정서행동적 어려움이 학습에서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면 정서행동장애로 그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주요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며 용어를 병명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유연적 문제부터 정서적 사유로 위축되는 내재적 문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엔바와 에델브록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내면화 문제와 유연화 문제로 구분하고 다시 내면화 문제는 정신분열증, 신체화 강박증, 우울증으로 세분화했으며 유연화 문제는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김태현 등은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정서장애, 행동장애, 그리고 문제 행동의 내면화 문제와 유연화 문제로 인하여 학습에 곤란을 끼는 상태 또는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상태의 학습 상황을 국한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서행동 문제를 장애로 규정하기보다는 교육적 지원과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의 범주를 정신보건과 특수교육 분야에서 정의하는 정서장애, 행동장애는 물론 아동 문제 행동에서 추출된 내면화 문제, 유연화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정서행동 문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DSM-5에 의한 정신의학적 분류와 아엔바의 아동행동 체크리스트에 기초한 아동 문제행동 분류,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면담 내용에 기초한 행동특성 분류 등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된 장애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가 있습니다. 아인베어는 교육학 체계에 기초하여 아동행동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 유형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는 비행 공격성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유연한 문제행동과 불안, 우울, 위축, 신체화, 주의집중 문제 등의 증상을 포함하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추출하고 구체적인 문제행동을 위축, 신체화, 불안, 우울, 과잉행동, 미숙행동, 정신분열, 비행, 공격행동, 성문제 등 9가지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학교 현장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 유형과 좀 더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교실 현장에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을 정리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분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서행동 문제를 행동 특성에 따라 범주하는 접근은 교실의 어려움을 우위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분류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분류체계는 아인베어가 분류한 아동 행동 문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선택적 한목증, 자살 충동 등 내면화 정서 행동 문제와 개인 매치 중독, 권력의 복종 또는 역이용, 학교 거부, 언어 기술 부족 등 유연화 정서 행동 문제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서 문제의 하위번지와 추진 행동 특성은 교재 353쪽 표 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의 행동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동 문제를 관찰하여 그 기능을 분석하거나 진단용 체크리스트나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접근에서는 모든 인간 행동이 학습된 결과라고 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습은 ABC 원리로 설명됩니다. 개인의 행동은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에 따라 형성도 유지되며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평가란 행동과 기능적으로 연관된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행동은 유목적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행동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능평가의 목적은 문제행동의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자세히 수집하여 행동과 환경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분석해야 한 방법은 직접관찰법, 간접관찰법, 실험법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관찰법은 문제 행동이 발생하다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흔히 ABC 관찰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으로는 주로 관심 끌기, 자기 자극, 과제 회피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접 관찰법은 부모 또는 교사가 면접지나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 예로 문제 행동 발생 동기 평가 척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척도는 개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상황을 알리는 게 관련된 질문지입니다. 관찰자는 먼저 구체적인 문제 행동과 그 실현하는 상황을 기술하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1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각 진술을 읽고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출점척도로 평정을 합니다. 질문 내용은 감각 자극 변인, 탈출 변인, 관심 변인, 물질 보상 변인 등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관련이 됩니다. 결과 분석을 통해 평가자는 문제행동 발생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대체 양상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을 유지시키는 요인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법은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 변인을 조작하여 행동과 환경 변인과의 기능적 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정서 행동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때의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1차 선별검사를 활용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진단용 표준화 검사인 아세바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및 한국 아동 인성평가 척도가 그것입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정상 학생과 심층평가 대상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1차 선별검사입니다. 초등학생용 CPSQ2와 중고등학생용 AMPQ3가 있습니다. 이들 검사는 모두 인성, 성격 특성과 문제 행동, 그리고 위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동 문제는 초등학생의 주의 집중 곤란, 불안, 우울, 학습 사회성 부진, 과민 반항성 등으로 구분이 되고 중고등학생용 AMPQ는 심적 부담, 기분 문제, 불안 문제, 자기 통제 부진 등을 포함합니다. 위험 문항에는 폭력, 학교 폭력과 자살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반 관리군이나 우선관리군 등 관심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심층평가나 개별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아세바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는 6세에서 18세의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학업수행, 정서 행동 문제를 평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부모용, 교사용, 청소년 자기 보고용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척도는 사회성 학업수행, 긍정 자원 등 적응 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DSM 진단, 문제행동 특수 척도로 구성된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불안, 우울, 위축, 신체 등 뇌재화 척도와 기침은 공격성 등 유연화 척도를 포함합니다.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는 아동의 정신건강, 심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부모 평정용, 아동 보고용, 교사 평정용 등이 있습니다.
이 척도는 타당성 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척도는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청 등 10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교재 표 9-5와 9-6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퀴즈와 관련된 내용을 과제 예문에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초등학생 문제행동 유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문제행동의 기능 분석을 위한 AB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3.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의 목적과 검사 구성, 판정 기준, 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학생들의 개인 사회성 발달과 정서행동 문제 해결을 촉진하여 모든 학생이 학교와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 해결을 조력하기 위해서 적절한 상담법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학교 장면에서 정서행동 상담은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삶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행동 문제의 주요 원인을 무엇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구체적인 상담 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적 이론을 채택하는 상담교사는 내면에 억압된 무의식적 충동을 의식화하여 취약한 자아를 강화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반면에 행동주의 상담 이론을 채택하는 상담교사는 조건화 원리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론적 관점에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상담 수혜자의 관점에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쉽고 자신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행동 상담의 목표는 상담 수혜자의 관점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서행동 상담의 공통된 목표는 첫째, 감정 정화와 마음 추스리기. 둘째, 자각 증진과 자신감 회복. 셋째,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삶 선택하기. 넷째,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 탄력성 증가시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계 회복하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학생을 상담할 때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와 효과적인 학습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전략은 학교 차원의 긍정행동 지원, 신념의 재구성과 사회적 정보 처리 개선, 정서의 자각과 효율적 관리,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문제행동은 자칫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과 처벌의 전통적 접근 방식은 문제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어시켜 다른 학생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학교 훈육은 공공시설 파괴, 무단결석, 지각 공격성 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행동 지원은 전통적인 훈육이나 처벌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접근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교육 역량을 총체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말합니다. 그동안 학교 차원의 긍정행동 지원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일부 학생에 의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는 모든 학생을 위한 예방 노력과 개별적 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행동 지원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행동 지원 예방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구분하고
하여 접근을 시도합니다. 1차 예방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 및 환경을 위한 학교 차원의 체계를 말합니다. 2차 예방은 위험행동 잠재를 지닌 소규모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집단 체계를 말합니다. 3차 예방은 고위험행동 문제를 지닌 소수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개발된 체계를 말합니다. 가장 집중적인 행동 지원을 필요한 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학생에게는 행동기능평가와 개발된 행동계획을 실시하며 부모의 정신강제 현모와 협조하여 강도 높은 학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정서행동 문제는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이나 신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념 변화를 위한 상담 전략은 ABC 분석과 비합리 신념 개선, 자동적 사고와 인지구 수정,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 개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는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이며 비합리인 신념이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행동의 주된 원인을 얻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ABC 모형을 고안하여 인간의 정서행동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선행사건, B는 선행사건을 인식하는 신념, C는 부정적 정서와 엮인 행동을 초래하는 후속 결과입니다. 인간의 정서행동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선행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업과 그에서 만드는 비합리적 신념인 것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비논리적, 비현실적, 비실용적인 사고를 의미하여 당위적 사고, 지나친 과장 또는 재앙화, 자기 및 타인 비하, 자질의 인내심 부족 등을 포함합니다. 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을 일으키는 사건을 중심으로 ABC 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매개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앨리스는 기본적으로 논박을 통해서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 논리성, 현실성, 실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이용해 비합리적 신념의 모순과 한계를 논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것은 서로 모순이 없으며 타당한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보편적인가, 그것은 나와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등입니다. 그 밖에도 비합리 신념을 합리 신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은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등이 있습니다. 백은 우울이나 사회적 불안 같은 정서 문제에는 역기능적 사고가 깊이 관여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위적 평가나 평가적 신념보다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 요역의 부정을 더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 왜곡이 정서 행동 문제를 야기하는 자동적 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고 제시된 사고 기록지를 활용하여 자동적 사고와 인지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자동적 사고란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내리는 즉각적으로 자발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인지행동 출현에 나타난 체계적 오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인지행동 치료의 상담 목표는 자동적 사고를 중심으로 체계적 오류를 탐색하여 인지 왜곡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 왜곡은 이분법적 사고,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가행 일반화, 과대평가, 가속평가, 개인화 등으로 상담교사는 자동적 사고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지 왜곡을 탐색하고 재구성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학생이 드러내는 다양한 형태의 인지 왜곡은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에 따라 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행동의 선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부화 단계, 해석 단계, 추론 단계, 반응 단계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정서행동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부화 단계에서 실멸적으로 접근하고 해석 단계에서 부정적으로 선택하며 추론 단계에서는 파격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반응 단계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정보 처리에서 각 단계에서 사고 왜곡을 수정함으로써 정서행동 문제의 출현을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화 단계에서는 흑백 논리보다 회색지들을 설정하여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해석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며 추론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검증을 시도하고 마지막 반응 단계에서는 대안적인 행동을 찾아서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정서를 직접 다루기도 합니다. 로저스는 진정성을 갖고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여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기 실현을 이룩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좀 더 최근에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압된 욕구를 알아차리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도록 돕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펄스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정서와 욕구를 알아차리고 조력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스탈트 치료 이론을 추천하였습니다. 게스탈트는 원래 전체 형태, 모습 등을 의미하는 독일어로서 상담 이론에서는 개체의 욕구나 감정이 하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스탈트 치료 이론에서는 접촉, 알아차림, 미해결 과제 등을 통해서 내담자가 알아차림을 확장하고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여 접촉을 유지하고 지금 여기의 삶에 충실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단순한 증상 완화보다는 내담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물론 자신의 감각, 감정, 경험, 행동을 좀 더 알아차리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책임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펄스와 연구자들은 욕구와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증진하고 내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돕기 위하여 다양한 창의적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을 증진하는 기법으로 욕구, 감정, 신체, 환경, 책임, 언어, 행동, 습관 등을 알아차리는 질문, 왜 대신 무엇 또는 어떻게 질문, 감정의 머물기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내면적 경험을 촉진하는 기법을 비나적과 과장하기, 꿈 작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내적 기법은 일종의 역할과 구입으로 두 개의 의자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의자에 앉아서는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말하고 다른 의자에 앉아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의식세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면세에 있는 상반된 욕구, 감정, 생각 등의 통합을 촉진하는 기법으로 자기 부분과의 대화, 상전과 하인의 기법이 있습니다. 상전하인 기법은 종종 둘 사이의 대립이 초점을 맞추는 것, 그동안 거부했던 성격의 반대된 측면을 통합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전은 도덕적으로 권위적이며 도덕주의자처럼 굴고 요구적이고 대장처럼 굴며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상전은 그래서 서로 요구되는 독재자인 반면 하인은 반항적 이고 순종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서로 통제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 개인은 지배자와 피지배로 분열되며 이 두 측면의 내전은 양측 모두가 자신의 존재를 위해 싸우는 것이므로 계속됩니다. 이 작업은 타인의 어떤 면을 자신의 성격으로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성격통을 가로막는 내세를 알아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실제 생각했던 어떤 행동이 환경 조건에 잘 맞는지를 결정하거나 행동량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 및 현실 검증, 한 바퀴 돌기, 반대로 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로서는 관계적 모형에 기초하여 정서 과정의 개입 시점에 따라 정서 조절 전략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상황 초점 전략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어떻게든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지 초점 전략은 상황의 어떤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상황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어떤 정서를 북돋우거나 다른 정서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주의 집중 통제입니다. 이는 특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사건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쉽게 필요해지거나 오랫동안 사용하면 주의 집중을 통제하는 능력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인지적 재평가로 어떤 상황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어떤 정서를 북돋거나 다른 정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응 초점 전략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정서의 효과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략은 개인이 이미 특정 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정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유용한 방법은 실체적 활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이완 훈련을 하여 생리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지속하면 우울증이나 분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조용한 곳을 찾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럴듯한 가설은 명상이 이완을 증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학업부재 상담 학생을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 전략은 그가 어떤 사회적 문제에 속해 있는가, 발달 단계는 어떠한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이란 사회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동을 말하며 아동의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예측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새로운 친구를 맞을 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아동의 놀이 집단에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것 같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부드럽게 시작하고
타인과 상호작용 때 친사회적 행동을 좀 더 많이 드러내요. 말다툼이 일어날 때는 적절한 주장 기술과 설득 기술은 물론 사회적 뭔가 규칙을 활용하여 대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기술 훈련이 기술 습득 촉진하기, 기술 수행 향상시키기, 문제행동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사회적 기술 유지하고 일반화하도록 돕기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훈련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부터 일반화와 함께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Smate를 위한 디딤돌을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Smate 프로그램은 상호적인 기술, 자기관리 기술, 성공적인 학교 적응 기술, 효과적인 의사 표현 기술, 감정 펼치기 기술 등 5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은 4차시의 하위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 총 20차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mate 프로그램은 열기, 펼치기, 다지기, 나누기 등 4단계 과정을 통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쉽게 해결하라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퀴즈를 중심으로 과제 유무를 최종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내담자 입장에서 정서 행동 상담의 현실적 목표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2. 다음 정서 행동 상담의 주요 전략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학교 차원의 긍정 행동을 위한 3단계 모형, 비합리적 또는 왜곡된 신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3가지 주요 전략, 정서조절 과정 모형에 기초하여 정서조절 지원하기 위한 3가지 주요 전략, 사회적 기술 훈련을 위한 Smate 프로그램의 5가지 모듈과 4단계 전개 과정.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